네, 출발 증시와도 2부 순서 이어가겠습니다. 항상 그렇듯이 저희 프로그램은 KT 올레 IPTV로도 함께 시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출발 증시와도 2부에서는 과연 어떤 내용들로 채워져 있는지 먼저 소개를 해드려야죠. 네, 김동섭의 마켓포인트에서는 IM투자증권 김동섭 이사와 함께 글로벌 주요 이슈를 통한 국내 증시 흐름 분석과 필승 투자 전략 세우고요. 네, 동상이몽 수급으로 보는 시장에서는 신한 PWM 압구정센터의 박재민 PB팀장과 함께 주체별 수급 상황 등을 정리합니다. 이슈 정복하기 위해서는 대성투자자문 안종호 주식운용팀장과 함께 성수기를 맡고 있는 정유업계와 GMS, 태양광, 전지사업 철수, 애플 아이패드 미니 공개에 대해서 좀 더 상세히 들어보겠습니다. 네, 다음은 ETF 투자에 관해서 관심을 갖고 계신 투자자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꽤나 어렵죠. 오늘은 삼성자산운용의 김남기 ETF 운용 매니저께서 출연해서 ETF의 투자 가이드를 통해서 여러분께서 성공적인 ETF 투자자로서 거듭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립니다. 네, 이 시각 시장의 흐름을 짚겠습니다. 시황센터의 김혜영 캐스터입니다. 네, 시황센터 김혜영입니다. 전일 코스피 지수는 미국의 어닝 쇼크로 인한 뉴욕 증시의 급락세와 또 외국인의 매도세가 들어오면서 하락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1910선까지 떨어졌던 코스피 지수 오늘 역시 하락하면서 닷새째 하락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현재는 0.09% 강보합권으로 상승 반전에 성공한 모습입니다. 현재 1915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전일에는 외국인이 대거 매도 물량을 내놨는데요. 현재는 매수세로 돌아선 모습입니다. 개인과 함께 동반 매수세를 나타내고 있고요. 반면 기관이 400억 원이 넘는 매도 우위를 나타내며 지수의 하락을 이끌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지수 살펴보겠습니다. 전일 코스닥 지수는 기관과 외국인의 매수세 유입으로 막판 들어서 반등에 성공하며 강보합권에서 장을 마쳤는데요. 이처럼 오름세로 장을 마치기는 했지만 거래대금 감소 속의 반등이라서 신뢰도를 부여하기에는 우려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닥 지수는 닷새째 오름세로 장을 출발했습니다. 현재는 0.50% 하락하면서 526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개인만이 나홀로 사자세를 보이는가 싶었는데요. 현재는 기관이 보합권에서 거래 중이지만 매수세로 돌아선 모습입니다. 반면 외국인은 60억 원 이상의 매도 우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어서 환율 살펴보겠습니다. 전일 환율은 소폭의 오름세로 장을 마쳤습니다. 고점을 높이던 환율은 이 월말을 맞아 수출 기업의 내고 물량이 나오면서 상승폭을 반납했는데요. 오늘 환율은 하락으로 장을 출발했습니다.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아직까지 이어지면서 오늘 1,100원 선에서 지지력을 테스트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재 환율은 1원 80전 하락하면서 1,101원 80전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대장주인 삼성전자가 오늘은 반등에 성공한 모습입니다. 0.15% 상승하면서 130만 원 선을 넘어섰습니다. 현대차는 닷새째 하락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현재 1% 이상의 하락 흐름으로 주당 3,500원씩 내주고 있습니다. 포스코 역시 닷새째 하락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0.29% 하락하면서 주당 1,000원씩 내주고 있는 모습이네요. 이어서 기아차는 오늘 반등에 성공한 모습인데요.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국전력 오늘은 0.53% 약 보합권에서 거래 중이고요. 현대중공업은 1% 이상의 하락 흐름, SK하이닉스는 4분기 흑자 전환 기대감에 이틀째 강세를 나타내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대체로 약세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대장주인 셀트리온이 1% 이상의 하락 흐름으로 주당 300원씩 떨어지는 모습입니다. 오늘 파라다이스와 CJ 홈쇼핑, SM 약 보합권에서 거래 중이고요. 어제 하락 흐름을 이어가던 다음 오늘은 상승 반전하면서 1% 이상의 상승세로 시총 상위 5위를 지키고 있습니다. 다음 장 살펴보겠습니다. SK 브로드밴드와 CJ ENM이 강보합권에서 거래 중이고요. 젠백스가 오늘 2% 넘는 상승 흐름을 보이며 주당 1,000원씩 오른 모습입니다. 이어서 이 시각 특징 업종 및 테마 업종 살펴보겠습니다. 자동차주 주가가 원화 강세에 힘입어 동반 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현대차가 1% 이상의 하락 흐름을 보이고 있고요. 쌍용차는 약 보합권, 현대모비스와 현대위와는 1% 이상의 하락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정유주 주가가 국제유가가 하락하면서 동반 하락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15거래일 연속 국제 유가가 내림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정유주 주가도 힘을 못 주고 있습니다. 현재 SK이노베이션이 약 보합권, GS가 1% 이상의 하락 흐름을 보이고 있고요. SO일 역시 0.51%, 약 보합권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통신주 주가가 외국인의 러브콜에 힘입어 이틀째 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SK텔레콤이 3% 이상의 상승 흐름을 보이며 주당 5,000원씩 오르고 있고요. KT 역시 2% 이상의 상승 흐름, LG유플러스 현재는 보합권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우주항공주 주가가 나로호 발사 하루를 앞두고 동반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는 한양 ENG가 약 보합권으로 돌아선 모습이고요. 한국카본과 한국항공우주는 강보합권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AP시스템은 2% 이상의 상승 흐름으로 주당 180원씩 오른 모습입니다. 새누리당과 선지통일당이 합당한다는 소식에 박근혜 테마주가 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보령메디앙스가 현재 5% 이상의 상승 흐름, 비트컴퓨터는 7%가 넘는 급등세를 보이며 6,890원에 거래 중이고요. 아가방 컴퍼니 역시 5% 이상의 상승 흐름, 오늘 하츠가 눈에 띄는데요. 10% 이상의 급등세를 보이며 7,750원에 거래 중입니다. LG전자가 3분기 실적 호조에 힘입어 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현재 0.14% 상승폭을 조금 줄이기는 했지만 주당 100원씩 오르는 모습이네요. 남강토건이 회생계획안을 제출하라는 법원의 결정에 힘입어 가격 제한폭까지 치솟았습니다. 현재 상한가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주당 142원씩 오른 모습입니다. 농심이 장 초반 하락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농심은 해명에도 불구하고 우려가 여전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늘 주목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 김혜영이었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IM투자증권 김동섭 이사를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미국 FOMC 회의에서 별다른 정책 도출하지 못한 채 끝났다고 합니다. 기존 정책에 대해서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다고 하는데요. 당연히 이에 대한 실망감으로 다우지수도 하락 마감했는데 어떤 내용들이 이 자리에서 나왔습니까? FOMC 회의가 사실 시장에서 좀 많이 기다려졌습니다. 시장에 상승 재료가 너무 없었고 전날 그 FOMC가 이틀을 했는데 첫날에는 또 벤 버냉키 의장의 사임이사가 또 시장에 나오면서 주가를 끌어내렸죠. 그래서 어저께는 FOMC 회의도 중요했었지만 벤 버냉키가 그런 일이 없었다 이런 코멘트 정도 나왔을 줄 알았는데 전혀 나오지 않았고요. 어저께 FOMC 결과는 거의 앵무새처럼 원칙에 처음에 정해진 것을 그대로 반복하는 그런 모습이었다라고 봐야 되는데요. 내용을 보면 이제 경제가 완만한 성장세를 띠고 있고 가계소비도 개선이 되고 있다. 그렇지만 여전히 고용 증가에 대해서는 이제 둔화가 여전히 느리다. 이런 상황을 얘기했고요. 글로벌 금융시장의 이제 긴장감으로 해서 상당한 그 하방 위험이 존재한다라는 얘기를 또 했고요. 그다음 장기 인플레이션 전망 여전히 안정적이다. 그러니까 결국 인플레이션이 안정적인 건 다음에 뭘 할 수도 있다라는 거를 뉘앙스를 풍기기 위해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일단 인플레이션은 괜찮다고 합니다. 아마도 유가의 하락의 영향이 좀 크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결국 말하는 것은 400억 달러치의 그 MBS 매입하는 것 3차 양적 완화는 지속적으로 진행이 될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그 단기 국채를 팔아서 장기 국채를 사들이는 5% 트위스트를 연말까지 유지할 거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그 초저금리를 2015년 말까지 하겠다. 결국 아무것도 더 이상 나온 게 없죠. 시장에서는 새로운 내용이 좀 나오기를 기다렸는데 그렇지 못됐다라는 것이 시장에 실망감을 줬고 그러면서 이제 주가는 소폭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사실 예상했던 부분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큰 실망을 안 한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그 미국에서 대선이 있기 때문에 정치적 성향을 보여줄 수 없어서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는 모습을 보이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아마도 이거에 의해서 시장이 크게 문제가 되거나 할 상황은 아닌 것 같고 이번 대선이 끝나고 나면 다음 FOMC가 좀 기다려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드라기 유럽 중앙은행 총재가 독일 하원을 방문해서 이 국채 매입 프로그램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다고 하는데, 자, 독일은 이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국가인데 과연 이런 설득이 얼만큼 먹혀 들어갈지가 좀 의문입니다. 드라기의 연설 내용은 무엇이고 이것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어떤 것일 거라고 분석을 하시는지요? 일단 독일이 OMT, 그러니까 무제한 국채 매입에 대해서
공공연히 이제 반대를 계속 얘기했던 모습인데요. 어저께 그 마리오 드라기 총재가 독일 하원에 가서 이제 무제한 국채 매입을 지지해달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얘기를 왜 했을까요?라는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성이 있는데요. 아마도 지금 스페인 문제로 인해서 시장에 약간 불안 요소가 계속 있기 때문에 스페인을 빨리 압박해서 무제한 국채 매입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분위기가 좀 있었던 걸로 보이고 있고요. 일단 국채 매입을 할 때 독일에서 계속 반대를 하기 때문에 반대에 대해서 이제 어떤 자기의 주장, 이거는 뭐 국채 매입을 해도 큰 문제가 없다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어저께 간 것 같은데요. 내용을 보면 이제 국채 매입을 함으로 인해서 그 유로존에 있는 국민들, 특히 독일 국민한테 과도한 과세 부담이 발생할 일 없다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돈이 풀리면 인플레이션 우려가 있는데 인플레이션도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거다라는 얘기를 했고, 정말 마리오 드라기 총재가 얘기하는 것은 시장 투자자들에게 지금 유로존 국채 위기의 공포가 좀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한 근거가 없다라는 점을 알리기 위해서 하고 싶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빠른 시간에 진행할 수 있도록 독일에서 지지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결국 그 메르켈은 지난번 지지 의사를 보였지만 정당이나 야당 또 국민들은 자기들이 더 많은 고통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해서 얘기한 것 같습니다. 아마도 마리오 드라기가 이런 얘기를 한 것은 조만간 그 시장에서 뭔가 대책을 내놓기 위해서 그런 결과를 준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 다음 달 초면은 또 20일 통화정책회의가 열리기 때문에 아마 거기를 대비해서 알려주는 시그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때쯤 하면은 또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이 경선에서 대선 레이스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까지 나오기 때문에 아마 그 시점을 기해서 무제한 국채 매입을 진행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다만 그 사이에 스페인이 구제금융을 시작하는지가 더 중요한 관건이라고 보여주겠고요. 어쨌든 마리오 드라기의 의중이 시장에 나타났다는 거, 이것이 이제 시장에는 부정적인 것보다 긍정적으로 흐르고 있다는 거죠. 그 한 예로 지금 그 그리스가 135억 유로의 새 긴축안에 대해서 결국 합의를 봤죠. 합의를 받고 트로이카 실사단이 2년간 그 긴축 시한 연장을 해줘야 한다 이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시장은 결국 시나리오대로 흐르고 있다. 다만 시간이 걸렸지만 결국 그리스도 그렇게 해결됐듯이 마리오 드라기가 생각하고 있는 무제한 국채 매입도 일단 진행하기 위한 재료를 시장에 한번 던져준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쓰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IM투자증권 김동섭 이사와 함께 들어본 소식과 그에 따른 분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다음은 신한 PWM 압구정센터 박재민 PB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장의 흐름이 어떻습니까? 주체별 수급 상황도 함께 정리해 주시고요. 시장의 흐름은 재미없습니다. 최근 들어서 거의 버냉키가 QE3 쓴 이후에 도대체 왜 그러느냐 계속 몇 번을 말씀을 드렸지만 어쨌든 유동성이라는 게 장세는 분명히 펼쳐지고 있습니다. 다만 그 유동성이 채권 시장에서 일단 외국계 자금이 들어왔던 게 워낙 컸었고요. 그 채권 시장에서 외국인이 조금씩 빼고 있는데 그 자금이 주식 시장으로 들어오길 사실 기대하고 있는데 워낙 외부 변수들 유럽 지금 스페인 악재나 그리고 미국에서의 그 대선을 앞둔 재정 절벽 이슈가 결국엔 외국인의 매수세를 아무래도 간망세로 좀 붙들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지수는 1910선인데요. 오늘 하락을 했다가 1900선이 깨지려고 했다가 다시 또 좀 반등을 하면서 강보합을 유지는 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래 대금이 일단 많이 터지고 있어요. 어제도 거래 대금이 5조 6천억 그리고 오늘은 벌써 1시간 만에 1조 정도 터졌으면은 장 마감 때는 5조, 6조 정도 터질 걸로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하락장에서 계속 거래 대금이 3조, 4조 이 정도 초반에서 했다는 게 하락이 그렇게 많이 진행되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했었는데요. 사실 어제 거래 대금 종가로 보고 전략을 오늘 좀 바꿨습니다. 전략을 바꾼다는 게 하방적으로 많이 분다는 건 아닌데요. 그 얘기는 좀 이따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수급부터 좀 체크를 해볼게요. 일단 개인이 오늘 436억 거래소에서 사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29억을 사고 있고요. 삼성전자를 조금 사는 모습입니다. 어제 많이 팔고 오늘은 사고요. 기관은 462억을 팔고 있는데 연기금은 어제도 많이 샀고 오늘도 150억 정도 지금 들어오고 있고요. 오늘 우정국 사업부 국가지자체죠. 이쪽에서 프로그램 물량이 1,000억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쪽 물량이 아직 3,000억 정도가 지금 남았다는 집계가 있는데 그거는 나와봐야지 알 것 같고요. 그 스탠스는 사실 국가는 차익 비차익 차익 거래에서 사실 그 거래세라는 걸 안 매기게 이제 상당히 특징적으로 해놓은 게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아무래도 국가 지자체가 프로그램을 매수 매도로 계속 번복하게 하는 더 주된 이유이기도 합니다. 참 어떻게 보면 잘못된 거죠. 국가 지자체는 왜 세금을 안 걷냐. 개인들한테 세금 손해보도 걷는데 정말 어떻게 보면 참 국가 지자체 그 정부 사람들은 인마이 포켓은 잘하면서 개인들한테 항상 뭐든 이렇게 넘어가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사실 마음에는 참 요새 주식시장을 보면서 더 그런 생각이 요새 들고 있습니다. 개인 그리고 코스닥 시장 좀 살펴보면요. 개인이 86억을 사고 있고요. 외국인이 81억 팔고 있고 기관이 2억 좀 관망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업종별로는 뭐 체크를 해보면은 사실 오늘은 하락 종목보다 상승 종목이 양 시장에서 많은데요. 특징적인 게 운수장비 업종이죠. 어제도 많이 빠졌고요. 기아차가 52주 어제 최저가를 일단 찍었는데요. 일단 지금 모습은 현대모비스가 오늘 2% 빠지고 있습니다. 결국 현대모비스도 52주 신저가를 찍을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현대차도 작년 12월 15일 날 20만 500원이 52주 최저가였는데 뭐 거의 간당간당한 선입니다. 건설업종이 먼저 빠졌고요. 지금 시장은 폭탄 돌리기가 돌아가면서 업종별로 나오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기관 외국인 개인의 속내가 좀 복잡다단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표현하시겠습니까? 네, 외국인은요 지수를 붙잡고 현물을 차익 실현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 최근까지 외국인이 바닥은 다 왔다고 저도 일단 생각을 했는데 지수는 바닥이 온 건 맞는 것 같은데 업종별로는 바닥이 어디가 끝인가? 1층에 내려왔는데 지하실로 내려가고 있는 현상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7월 27일 날 드라기 총재가 유럽 중앙은행 드라기 총재가 그 무제한 양적 완화, 무제한 국채 매입을 발표를 했죠. 실질적으로는 무제한은 아니죠. 어느 국가가 요구했었을 때 무제한으로 그것도 단기치만 매입을 해주겠다고 한 건데 이것에 대해서는 뭐 제가 예전에 많이 말씀드렸기 때문에 정책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아니고요. 근데 그때부터 해서 9월 때까지 외국인 한 10조 정도 현물을 샀습니다. 그리고 10월 달에 돼서 지금 1조 정도 외국인 한 1조 좀 안 되게 팔았다고 지금 뉴스에 좀 나왔는데 오늘 뉴스에요. 그러니까 10조를 사고 1조를 팔았다. 단순히 차익 실현 아니겠냐? 차익 실현 맞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차익 실현이 현물을 어떤 주가가 올라서 파는 게 아니고 한 차익을 먹고 팔고 있습니다. 환율이 뭐 연초에 1160원, 70원 하던 게 지금 거의 60원, 70원 빠져서 1100원 초반, 오늘 1101.8원인데요. 환율 얘기 안 할 수가 없는 게 이번 주 내일 1100원이 깨질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좀 달라지는 게 환율이 깨지면서 1050원, 1000원까지 내려간다고 만약에 전망이 나오면은 외국인 매수가 다시 들어올 수 있습니다. 오늘 외국인을 많이 안 파는 거는요. 일단은 환율이 더 내려갈 거라고 좀 보는 것 같습니다. 어제 많이 판 거는 환율이 1100원 정도가 좀 바닥이 아니겠냐. 아무래도 한은이나 이런 데서 정부에서, 국내 정부에서 개입을 하지 않겠냐. 이렇게 좀 판단을 한 것 같은데 지금 입장으로 봤을 때 환율이 더 빠질 수밖에 없다고 일단 해석도 사실 반반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외국인이 일단 차익 실현을 좀 했던 거를 다시 살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1100원에 또 사도 1050원에 가면 한 차익을 또 먹을 수 있거든요. 현물이라는 건 사실 조작이 충분히 가능하고요. 그리고 지금 시장은 뭡니까? 웹도둑 시장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좀 길어졌는데 일단 외인 속내는 그렇고요. 개인은 계속 물타기 한다. 젠장 뭐 이렇게 좀 속된 말로 말씀을 드리는데 어쨌든 물타기를 하고 있는데 가대 낙폭 업종을 물타기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조금 있다. 왜 잘못되는지 말씀을 드릴 거고요. 기관 같은 경우 기관도 사는 연금, 파는 투신, 연기금을 사고 투신을 팔고 있습니다. 누굴 믿어야 되나 이렇게 좀 계속 대치하는 상황입니다. 기관끼리도. 예. 네, 자 그렇다면 오늘 개인을 위한 투자 전략은 어떤 것일까요? 네, 투자 전략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의 전략 천천히 생각해보자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웹도둑 현상, 결국 선물이 아무래도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시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현금에 대한 일정 부분 확보가 필요한 시기고요. 최근에 어쨌든 하락업종이 한번 두드려 맞았고요. 건설업종 오늘은 반등 주지만 두드려 맞았습니다. 아마 더 하락할 걸로 보고 있고요. 자동차 그동안 버티던 게 뭡니까? 자동차랑 삼성전자였습니다. 자동차 두드려 맞았고요. 지금 대형주 중에 버틴 건 뭡니까? 아마 대형주들 이렇게 뭐 시가총액 1위부터 50위까지 해가지고 경기 방어주들, 뭐 통신업종이나 가스업종, 최근에 강했던 음식료업종을 제외하고서 경기 민감주 중에 시가총액 50위까지 한번 차트로 오늘 한번 시간 되시면 보시면은 전부 다 깨졌습니다. 삼성전자 빼고 안 깨진 게 없고요.
거의 다 지지선은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조심해서 나쁠 건 없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왜냐하면 대형주들의 폭탄 돌리기가 지금 음식료 업종, 가스 업종, 그리고 강한 업종들 몇 개 방어주들이 있는데 기간이 수급적으로 땡기는 거고요. 사실 이런 거는 폭탄 돌리기 언제든지 나올 수 있다 생각이 됩니다. 대상 같은 경우 오늘 4% 오르다가 지금 보합까지 거의 내려왔는데요. 뭐 최근에 강했던 오리온, 뭐 이런 거 중국발 수출주, 뭐 내수 업종, 음식료 이런 거라고 포장은 하지만 PER이 너무 높습니다. 기본적으로 너무 높아졌고요. 그래서 단기 투자하시는 건 저는 이해는 하지만 이런 것들을 또 음식료 쪽에 장기적으로 보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강한 건 내수 업종뿐이고요. 역시 말씀드렸지만 이들 또한 폭탄 돌리기 언제 터질지 모른다. 그래서 시장은 지수는 많이 떨어질 걸로 예상은 안 되지만 업종별로 폭탄 돌리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11월 6일 오바마랑 뭐 논리의 대선인데요. 그때까지는 관망세를 아무래도 지금 현금 남기신 분들은 더 투자를 하기보단 좀 관망을 일단 하길 좀 전략을 약간 좀 제가 선회를 한 거고요. 그리고 좀 먹은 종목이 있으면 좀 현금화를 좀 시킬 수 있는 그런 전략해서 시장을 좀 관망하는 추세 이렇게 좀 전략을 짜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투자 전략까지 함께 짜봤습니다. 박재민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전문가들은 과연 오늘 장에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는지 12자 투자 전략으로 보겠습니다. 네, 5분의 전문가가 각각 내세운 투자 전략은요. 실적 우량 개별주의 분할 매수, 내수주와 환율 수혜주의 매수 전략, 1900선 심리적인 지지선에 기대어서 반등을 기대, 개별 종목 장세가 지속될 것,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에 관심을 둘 것을 제시했습니다. 네, 관심 업종으로는요. 인터넷 IT 업종, 제약 음식료 업종, 전기가스 업종, 스마트카 관련주, 제약 바이오 업종을 각각 말했습니다. 네, 오늘 교보증권 청담지점의 최희용 대리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현재 시황이 어떻습니까? 네, 최근 시장 흐름이 썩 좋지가 않습니다. 네, 지금 거래소 시장에 4가지가 없는 모습인데요. 그 4가지는 바로 매수 주체, 모멘텀, 그리고 주도주와 방향성입니다. 네, 어제는 박스권 하단을 뚫고 1910대로 주저앉았는데요. 이런 4가지 원동력이 없는 상황에서는 당분간 시장이 상승 흐름을 타기는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원화가 굉장히 강세를 띠고 있기 때문에 수출 관련주들이 굉장히 부진한 모습이라서 더더욱 주가의 흐름이 좋지 않은 모습이고요. 다만 시장이 불황일 때는 음식료 업종과 필수 소비재 그리고 건강 관련 종목들이 대안적으로 오르기 때문에 이 업종들을 주목할 필요가 있고요. 최근 들어서는 제약주들의 흐름이 좋은데 제약주 역시 대안으로 관심 있게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전체적인 지수의 강세는 당분간은 좀 어려울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코스닥 시장은 거래소보다는 에너지가 더 많이 남아있는 모습이고요. 지난주에 깊은 조정이 나오기도 했지만 다시금 반등에 성공하는 모습입니다. 바이오 업종과 게임 업종도 다시 반등에 성공하고 있고 한글과 컴퓨터, 바이오로메드 등 신고가를 찍는 종목들도 제법 있기 때문에 호재가 있는 개별 종목 위주로 압축해서 매매하는 전략이 대응 전략이 되겠습니다. 당분간 중소형 개별주주들의 강세는 이어질 전망으로 코스닥 시장의 에너지는 계속 타오를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은 스마트카 관련주 등을 말씀하셨는데요. 자세한 설명 주십시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스마트폰 관련주에 대해서 추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인터넷 기반 서비스가 장착돼서 원격 제어, 무인운전, 모바일 단말기를 통한 차량 정보 확인 등 다양한 기능이 부과된 그런 차량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스마트카에 들어가는 게 요즘에는 인포테인먼트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인포메이션과 엔터테인먼트의 합친 용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스마트폰 안에 있는 기능들이 모두 차 안에 들어가서 같이 호환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전에 말씀드린 대표 관련주가 인포뱅크, 유비밸럭스, MDX테크 이 3가지 정도를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올해는 아직 크게 부각되지 않았지만 앞으로 굉장히 성장성이 높은 분야이기 때문에 내년쯤 큰 좋은 주가 흐름이 기대가 되는 모습이기 때문에 미리 공부를 좀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오늘 장 관심 종목은 어디를 발굴하셨습니까? 네, 오늘 준비해온 종목은 MDX테크라는 종목입니다. 네, 이 회사는 자동차, 모바일, 정보가전, 그리고 산업용 기기 등에 내장되는 컴퓨팅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는 회사인데요.
좀 더 전문적인 용어로는 인베디드 솔루션이라고 합니다. 근데 인베디드는 영어로 이제 내장돼 있는 이런 뜻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최근에 스마트카 테마의 수혜주로 부상하였고요. 꾸준한 매출 성장과 자체 R&D 인력을 통해서 기술력을 갖춘 점이 굉장히 돋보이는 회사입니다. 최근 3분기 실적 우려감으로 주가가 조정받고 다시 소폭 반등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매수에 가담해 볼 만한 자리입니다. 다시 요약을 해드리면 세 가지 정도 장점을 설명해 드릴 수 있겠습니다. 기술력이 우수하고 지금 조정을 받아서 저가 매수가 가능하고 그리고 스마트카 관련 높은 성장성이 부각이 된다. 이렇게 요약을 할 수가 있겠고요. 매수가는 현재가인 14,000원 내외, 목표가는 17,000원을 제시를 하고요. 손절가는 12,000원을 제시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최희용 대리와 함께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계속해서 이슈 정복하기 박미라 아나운서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슈 정복하기 박미라입니다. 오늘의 주요 이슈들 함께 정리해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정유업계는 1월과 12월 가장 많은 석유 제품을 생산하기 때문에 계절적 성수기에 진입합니다. 하지만 최근 국제유가가 하락하면서 정유업계 부진도 면치 못하고 있는데요. 정유업계를 둘러싼 이슈들 정리해보겠습니다. 독일의 엔지니어링 기업인 지멘스가 태양광 사업에서 손을 떼기로 했습니다. 태양광 시장의 사업 환경이 변화하면서 기대치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매각을 결정했습니다. 과연 국내 태양광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점검해보겠습니다. 애플이 더 작고 가벼워진 아이패드 미니를 공개했습니다. 디스플레이 크기가 7.9인치로 아이패드 2보다 작아졌고 무게도 가벼워졌습니다. 아이패드 미니의 시장 경쟁력은 어떨지 분석해보겠습니다. 네, 이슈 정복하기 오늘 순서는 대성투자자문의 안종호 주식운용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최근 국제 유가가 급락하면서 정유업계도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12월과 1월이면 정유업계에서는 성수기에 해당하는 해이기도 한데요. 정유업계 흐름에 대해서 전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정유회사들은 4분기하고 1분기에 통상 실적이 아주 좋은데요. 왜냐하면 정유회사들은 그 통상 한 10월부터 그 석유 제품들을 많이 만들기 시작을 해서 그 12월과 1월에 가장 많은 그 판매량과 생산 실적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1분기하고 4분기에 아무래도 실적이 좋아지게 되는 결실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우리나라에서 예전에 그 정부에서 휘발유 가격을 올리지 못하게 했을 때 정유사들이 그 여러 가지 언론 채널을 통해서 우리나라 정유사들이 국내 휘발유를 팔아서 얻는 수익은 적다. 우리는 수출을 많이 해서 실적을 내고 있는 회사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런 어떤 언론 내용을 보셨을 때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그 말은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정유회사들은 휘발유, 그것도 국내 휘발유를 통해서 얻는 이익은 상당히 적고요. 통상적으로 디젤유에 대한 어떤 판매량과 그 정제 마진이 높아야 실적이 크게 개선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최근에 어떤 그 정유업계 이슈를 보면요, 그 일본과 유럽의 감산이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일본은 그 정유시설, 그래서 리파이너리 캐파가 우리나라보다 실은 숫자상으로는 더 많습니다. 하지만 이제 20만 배럴 이하의 어떤 그 중소형 설비들이 많다 보니까 최근에는 어떤 경제성을 갖기 위해서 고도화 장비로 그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는데요. 그 20만 배럴 미만의 어떤 정유소들은 그 고도화 장비를 투입하는 것이 그 고도화 후에 나오는 생산 양보다 어떻게 보면 설비 투자가 더 많은 비용이 들기 때문에 투자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쟁력이 떨어지면서 정부나 정책적으로도 그리고 자연적으로 경제적으로도 이제 점점 폐쇄되는 쪽으로 가고 있어서 일본은 지금 휘발유 수입은 늘고 있고 그 가솔린 수출은 이제 줄고 있어서 그 아시아 지역의 우리나라 정유회사들에게 기회를 주고 있고요. 그 유럽의 경우에는 워낙에 그 노후된 그 시설들이 많아서 사실상 운행이 정지된 그 정유회사들이 많은데요. 그 유럽엔 디젤 차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휘발유로 운반하는 차들이 많고, 그래서 미국에서 생산되는 그 휘발유가 그 디젤이 이제 유럽으로 수출되는 지금 현상인데요. 그래서 미국에도 지금
그 정유시설 가동률은 그 거의 최고 수준까지 다다르고 있습니다만 그 재고는 최저 수준까지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결론적으로 4분기를 생각해 보면 정유업계는 계절적으로 성수기이기도 하지만 글로벌적인 어떤 정유업계의 시황도 보면은 상당히 수급이 타이트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정유 회사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네, 다음 이슈입니다. 독일의 기업인 주멘스가 태양광 사업에서 손을 떼기로 결정했습니다. 국내 업체에 미치는 영향도 점검을 해봐야 할 것 같은데요. 국내 태양광 업체는 호재가 될 수 있을까요? 그 독일의 그 지멘스사는 일단은 그 태양광에 대한 비중이 그렇게 크게 높지는 않았습니다만 지멘스가 워낙에 그 세계적인 글로벌 기업이다 보니까 지멘스에서 태양광 전지 사업을 철수하겠다라는 것이 이제 뉴스가 됐습니다. 그 태양광 산업을 우선 살펴보면은 태양광 산업이 안 좋다고 그 소문 뉴스가 나온 지가 상당히 꽤 됐습니다. 그런데 그 또 태양광 산업의 어떤 그 바로미터라고 할 수 있는 폴리실리콘 가격을 보면은 키로당 18달러 이하로 떨어지면서 지금은 그 글로벌리 어느 그 폴리실리콘 회사도 지금은 원가를 맞춘다거나 혹은 그 이익을 보면서 만들고 있는 회사는 없습니다. 전부 다 이제 큰 손해를 보면서 지금 생산을 하고 있는 형상인데요. 우리나라도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폴리실리콘 기업이 3분기 실적을 며칠 전에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전분기 대비 마이너스 13%, 그리고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마이너스 29%의 매출액을 기록하는 어떤 안 좋은 실적을 발표하니까 그 다음 날 바로 각 증권사마다 아주 섬뜩섬뜩한 제목의 뽑아서 하는 일은 태양광인데 앞일은 왜 이렇게 깜깜한지 모르겠다라는 어떤 논조로 부정적인 의견들의 레포트를 많이 쏟아냈었습니다. 근데 이제 투자에 대한 생각을 정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한번 그리스 주가를 생각해 본다면요. 그리스는 이제 6월 달만 해도 그 폭락을 거듭하다 주가 지수가 500포인트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제 거의 900포인트에 가까운 이제 거의 80%의 그 상승을 보이고 있는데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지난 한 3, 4개월 동안 그리스가 변한 내용은 사실상 별로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주가 지수는 이제 80% 이상 올랐기 때문에 개별 종목으로는 더블이나 이제 따더블 된 종목도 상당히 많을 것이라고 보이는데요. 우리가 그리스를 투자할 때 생각할 때 긍정적인 면을 적고 부정적인 면을 적어서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이제 투자 결정을 하자 생각을 해보면 그리스에 대한 긍정적인 면은 하나도 없었고요. 부정적인 면은 제목만 적어도 이제 페이지가 모자랄 정도로 적어야 됐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투자 결정은 매도가 아니라 매수를 해야 했었다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외국인 투자가들처럼 이제 공매도를 그리스 주가에 했었다면 한 3, 4개월 만에 총 자산의 80%가 사라지는 그런 결과가 나왔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태양광 얘기로 들어가서요. 우리가 태양광을 생각해 보면은 우리 재생에너지 중에 풍력, 조력, 지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만 태양열이 가장 널리 이용될 수 있는 방법이고 또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태양광 업종이 어떤 과잉 생산 그런 기대 때문에 이제 과잉 생산된 부분 때문에 업황이 상당히 안 좋아졌기 때문에 지금 많은 기업들이 곤란을 겪고 있는 건데요. 지금 이런 조정 국면이 마무리가 된다면 우리나라 태양광 업체들은 상당히 글로벌 탑 수준의 경쟁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양광 업황이 좋아질 때는 또 글로벌 탑 수준의 어떤 수준임을 나타내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네. 끝으로 애플이 더 작고 가벼워진 아이패드 미니를 공개했습니다. 저가 시장을 공략하기 위한 전략으로 분석이 되는데요. 국내 태블릿 PC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평가해 주시죠. 네, 국내 태블릿 시장에 보면은 지금 애플에서 뉴 아이패드 미니를 내놨습니다만 사용자들은 지금 전에 나왔던 뉴 아이패드를 지금 사자고 신청을 해도 한참 있다가 배달을 하는데 신제품이 벌써 나왔다는 것에 대해서 약간 당황스럽다라는 의견도 내놓고 있는데요. 왜 이렇게 애플이 급하게 태블릿 PC 시장에 접근을 하고 있는가, 출시가 됐는가를 생각해 보면은 최근에 어떤 스마트 기기 시장을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스마트폰 시장을 보게 된다면 먼저 프리미엄 폰이 우리나라에선 상당히 잘 팔렸는데요. 그 프리미엄 폰은 2010년에는 44%, 2012년 올해는 한 23% 정도 성장을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년에는 1% 성장으로 그 성장률이 뚝 떨어질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프리미엄 폰을 살 만한 사람들은 상당히 산 상황이고요. 그렇다면 이제 남은 고객들은 가격에 상당히 민감한 사람들이라거나 아니면은 그 개발도상국 쪽으로 가서 이제 판매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프리미엄 폰보다는 중저가 폰이 팔리면서 그 시장이 유지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글로벌 그 휴대폰 제조사들에서는 그 프리미엄 폰의 성장이 이렇게 갑자기 멈춘 시장을 어디서 보완해야 될 것인가 상당히 고민스러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답이 이제 태블릿 PC가 나온 거고요. 그래서 2013년도에는 우리나라 스마트폰 제조회사들도 그 태블릿 PC에 대해서 상당히 강한 드라이브를 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그 아이패드 미니가 나왔습니다만 시장에서는 좀 혹평이 많은 편입니다. 그 가격도 예상보다 비쌌고 그 새로운 어떤 면도 별로 없었다. 그래서 과연 판매가 잘 될지 모르겠다 이런 의견도 제시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 아이패드 미니의 어떤 수혜주보다는 내년에 있을 우리나라 그 태블릿 PC 제조사들의 어떤 수혜주를 찾는 것이 좋아 보이는데 그 수혜 업종은 스마트폰하고 그렇게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나 FPCB 그리고 디스플레이 그리고 터치 패널 뭐 이런 업종이 그 또 태블릿 PC의 수혜주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안정호 주식운용팀장의 도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슈 정보카기였습니다. 네, 계속해서 리딩투자증권의 우성재 팀장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중국 쪽 분위기 전해주십시오. 예, 오늘 중국 증시 간망 심리가 좀 심해지고 있는 가운데 시장에서 약보합권의 움직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0.14% 하락한 2113.15포인트대 장 움직임 보이고 있는데요. 시장에서의 간망 심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2100선의 지지는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전일 HSBC PMI 지수 발표가 있었는데요. 3개월 내 최고치로 발표가 나면서 중국 경제가 3분기 이후 회복 기조로 전환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의 제조 PMI 지수 49.1로 3개월 내 최고치의 움직임을 보이면서 시장에 대한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해소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하지만 아직까지 그 외부 여건 그리고 고용시장의 불안감이 남아있는 만큼 정부는 향후 완화 정책을 이어나가야 된다는 언급을 내놓은 가운데 11월 이후 정권 교체 이후 새로운 경기 부양책이 나올 것이라는 기대감들 좀 커지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중국의 부동산 대기업들의 실적들 좋은 모습을 보이면서 부동산 시장에 대한 긴축 기조는 계속적으로 이어져 나갈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지금 부동산 대기업 중 시가총액이 가장 큰 망가 같은 경우에 3분기 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 23%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크게 시장에서의 기대감들 커지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 가전업종들의 움직임들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가전제품에 대한 농촌 보조금 지원으로 매출의 증가세가 꾸준히 이어져 나가는 모습을 보이는 만큼 시장에서의 기대감들은 확대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상하이 종합주가지수 기업들의 실적 발표 시즌과 맞물려서 시장에서의 간망 심리가 좀 커지고 있는 가운데 11월 이후 정권 교체 이후에 새로운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 속에서 큰 폭의 하락은 없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상하이 종합주가지수는 2100선에서의 지지가 계속적으로 이어져 나가는 가운데 보합권 혼조장세 움직임이 이어져 나간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우성재 팀장과 함께 중국 쪽 소식 정리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과 내일은 저희가 또 특별히 준비한 코너입니다. 수익률 업 ETF 따라잡기로 찾아뵙겠습니다. ETF 말씀은 좀 많이 듣고 이미 투자를 하고 계신 분들도 많습니다만 워낙 좀 만만치 않습니다. 그 상품에 대한 이해가 뭐 그렇게 어려울 것도 없는데 왠지 또 어렵게 느껴지는 게 사실이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은 삼성자산운용의 김남기 ETF 운용 매니저를 모시고 여러분의 이해를 돕고 또 성공 투자자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자, ETF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커지고 있습니다. 근데 정작 투자자들이 그 자세한 내용을 좀 잘 모르는 게 사실인데요. ETF에 대해서 좀 자세한 설명을 먼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ETF는 Exchange Traded Fund의 약자로서
한국어로 하면은 상장지수 집합 투자기구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펀드를 거래소에 상장시켜서 주식처럼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도록 만든 펀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주식 투자의 장점, 실시간으로 거래되는 주식 투자의 장점, 그리고 펀드의 분산 투자의 장점, 그래서 주식과 펀드의 장점을 모아서 만든 새로운 개념의 펀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ETF는 1993년 최초의 ETF가 상장된 이후에 전 세계 시장 기준을 보면은 1.5조 달러의 시장으로 성장을 하고 있고, 국내 시장 같은 경우는 2002년도에 최초의 ETF가 상장된 이후에 현재 130개 종목, 그리고 투자자산 기준으로는 13조 원의 그 시장으로 성장을 하였습니다. ETF 시장이 이렇게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는 이유는 여러 가지 장점이 있기 때문인데요. 먼저 첫 번째로는 말씀드린 것처럼 실시간으로 거래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펀드의 경우에는 우리가 펀드에 가입을 하려면은 증권사나 은행에 찾아가서 직접 여러 가지 문서를 작성하고 투자를 해야 하지만 ETF 같은 경우는 HTS를 가지고 실시간으로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가격으로 거래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둘째로는 소액으로 투자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현재 삼성전자가 130만 원대를 기록하고 있는데, 일반 투자자들은 삼성전자가 스마트폰을 많이 팔고 앞으로도 전망이 좋아 보여서 투자하고 싶지만 한 주의 가격이 너무 크기 때문에 투자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럴 때는 ETF를 이제 활용해 볼 수 있는 걸 검토해 볼 수 있겠는데요. 실제로 국내 ETF 시장에는 코덱스 삼성그룹주를 비롯해서 삼성그룹주에 분산 투자하는 ETF들이 많이 상장되어 있습니다. 이런 종목은 현재 가격이 6,000원대에서 뭐 만원 내외의 가격을 보이고 있어서 삼성전자에는 직접 투자하지 못하지만 6,000원에서 만원 정도의 가격으로 쉽게 삼성전자에 투자할 수 있다. 그리고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삼성그룹주 전반적으로 그 각종 업계의 그 우량 종목이라고 할 수 있는 삼성그룹주에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방법으로 소액으로 개인 투자자도 쉽게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이제 주식형 ETF뿐만 아니라 채권 ETF, 그리고 금, 은, 구리, 콩 같은 이제 실물 자산 ETF, 그리고 최근에 개인들한테 가장 각광을 받고 있는 레버리지 인버스 ETF 등 레버리지 그 파생 상품형 ETF 등 다양한 그 상품들이 거래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투자자들이 채권에 투자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채권에 또 다른 채권 계좌를 개설하고, 그리고 금이나 은 같은 것에 투자하고 싶을 때는 또 뭐 은행이나 다른 계좌를, 또 경우에 따라서는 선물사에 가서 선물 계좌를 터서 이제 매매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번거롭게 각 상품별로 각각 상이한 이제 투자 방법이 있을 텐데, ETF를 활용하면은 주식 계좌만 있으면은 모든 상품에 한꺼번에 주식과 동일하게 편리하게 투자할 수 있다, 이런 장점이 있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마지막으로는 개인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민감하지 않을 부분일 수 있는데요. ETF는 비용 측면에서 가장 효율적인 투자 방법입니다. 보시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액티브 펀드 같은 경우는 1%에서 2%의 펀드 보수를 떼고 있는데, ETF 같은 경우는 주식형 ETF가 보통 0.15%에서 0.4% 내외, 그래서 주식형 펀드 대비해서 절반도 못 미치는 4분의 1 수준의 펀드 보수를 떼고 있기 때문에 가장 투자자에게 유리한 상품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 ETF가 이 증권 거래세가 없다고 들었는데요. 그렇다면 분배금은 어떻게 결정을 하게 되는 겁니까? 네. 증권 거래세는 이제 주식을 거래할 때, 특히나 주식을 매도할 때 발생하는 세금인데요. ETF는 말씀드린 것처럼 주식처럼 거래할 수 있는 장점을 가졌지만 기본적으로 펀드입니다. 그래서 ETF를 매수한다라고 하는 것은 펀드를 설정한다고 볼 수 있고, ETF를 매도한다고 하는 것은 펀드를 환매한다고 볼 수 있겠는데, 이처럼 그 ETF의 매수 매도는 주식의 매수 매도와 다르게 펀드의 설정 환매라고 동일하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주식을 매도할 때 발생하는 0.3%의 증권거래세는 면제가 되고요. ETF는 특이하게 투자 분배금을 지급을 하게 되는데, 주식형 같은 경우에는 보유하고 있는 펀드에서 보유하고 있는 주식에서 발생하는 배당금, 그리고 현금에서 발생하는 이자, 이런 것들을 모아서 1년에 3번에서 4번 정도 투자 분배금 그 투자자에게 직접 현금으로 나눠주고요. 채권형 ETF 같은 경우는 보유하고 있는 채권에서 발생하는 이자 수익, 실제로 이제 채권에서 받는 이자를 모아서 1년에 3번에서 뭐 1번에서 3번 정도, 그거는 이제 펀드마다 상이한데
그걸 모아서 투자자들에게 직접 현금을 나눠주고 있어서 ETF를 투자하는 그런 이제 수익뿐만 아니라 현금 수익까지 발생한다라는 플러스 수익까지 발생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 ETF가 다른 투자에 비해서 위험 요소는 좀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다른 상품들하고 이제 뭐 주식이라든가 선물이라든가 ELS 등등이 있을 텐데요. 이런 상품들과 비교했을 때 ETF만의 장점이 있다면 어떤 거죠? ETF는 말씀드린 것처럼 펀드입니다. 그래서 펀드는 펀드의 가장 큰 장점은 분산 투자의 장점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최근에 금융주, 뭐 증권주를 포함해서 은행주 이런 것들이 PBR이 1 이하로 장기간 떨어져 있으면서 특히 일부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PBR이 0.5 이하로 이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 얘기는 그 상장되어 있는 해당 주식을 모두 매수해서 해당 종목을 청산시키면은 2배의 수익을 거둘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그래서 이제 이런 금융주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투자자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렇다면 내가 어떤 종목을 고를 것인가? 은행주에서는 어떤 종목을 고를 것인가? 증권주에서는 어떤 종목을 고를 것인가 고민을 하게 됩니다. 증권주에도 굉장히 여러 많은 종목들이 있는데 이럴 때 섹터에 투자하는 ETF에 투자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섹터에 투자하는 ETF는 현재 자동차, 반도체, 증권, 은행 이런 ETF들이 상장되어 있는데 내가 어떤 증권주를 고를지 고민된다면 일단은 전반적으로 증권주가 좋아 보이는데 그게 고민된다면 일단은 증권주 ETF를 매수해 놓고 그 실질적으로 종목이 선택을 할 수 있을 때까지 일단은 증권을 선택을 하게 되면은 그 개별 종목에 투자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는 회피하면서 증권주가 전반적으로 저평가되어 있는 이런 국면에서 이익은 향유할 수 있는 그런 펀드의 장점을 누릴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여기에도 여러 가지 유형이 있다고 하던데요. 어떤 종류의 ETF 상품들이 존재합니까? 네, 대표적으로는 주식형 ETF가 2002년부터 상장되어서 거래되고 있고요. 최근에는 채권형 ETF, 그리고 실물자산 ETF,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파생상품형 ETF들이 있습니다. 주식형 ETF는 시장지수형 ETF, 섹터 ETF, 테마형 ETF가 있을 수 있고요. 추가로 이제 해외 주식형 ETF도 있습니다. 채권형 ETF도 최근에 이제 많은 각광을 받고 있는데 국고채형 ETF를 비롯해서 회사채에 투자하는 ETF도 최근에 나와서 거래가 잘 되고 있습니다. 실물자산 ETF로는 콩, 구리, 그리고 농산물 이런 것들이 이제 상장되어 있고 파생상품형 ETF로는 레버리지, 인버스 ETF 이런 것들이 상장돼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시장 대표지수 ETF 중에는 가장 대표적인 종목이 코덱스 200 ETF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거는 2002년도에 상장이 돼서 현재 순자산 4조 원에 가까운 펀드로서 현재 국내에 상장되어 있는 펀드 중에서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고 있는 펀드입니다. 이 펀드 같은 경우는 국내 시장의 가장 대표적인 지수인 코스피 200 지수를 추정하는 ETF고 코스피 200 수익률을 그대로 주면서 플러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배당 수익에 따른 현금, 분배금까지 지급하는 펀드이고요. 그리고 테마형 ETF로는 삼성그룹주 ETF가 있습니다. 삼성그룹주 ETF는 삼성그룹에 속하는 종목들을 분산 투자하고 삼성전자에 약 30% 가까이 투자를 해서 삼성전자의 상승과 그리고 삼성그룹주, 우량주에 투자하는 그런 효과를 얻을 수 있는 ETF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올해 상장되어서 굉장히 개인 투자자를 비롯해서 기관 투자자들에게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펀드, 채권형 펀드 중에는 단기채 ETF가 있을 수 있겠는데요. 이 ETF 같은 경우는 1년 미만의 국고 통한채에 분산 투자해서 MLF 대비 안정적인 수익률을 거둘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자들이 주식을 투자함에 있어서 항상 투자하는 게 아니라 펀드에 현금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단기채 ETF를 통해서 매매하는 것이 좋은 투자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지금까지 삼성자산운용의 김남기 ETF 운용 매니저를 모시고 ETF 상품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들어봤습니다. 오늘도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1월 오후 2시에는 강남역에 위치한 웰스탑 빌딩에서 오딘 전문위원께서 하반기 주식 투자 전략을 설명하신다고 하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11시부터 상담에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